여러분 안녕하세요. 특별한 아이의 아름다운 선물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오늘은 아이에게 효과적인 치료를 해주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할 5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거는 제가 자폐 증상 있는 아이를 키우면서 그리고 자폐나 ADHD 그리고 학습이나 정서상의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을 만나면서 느낀 것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아이가 보이는 증상이나 어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그에 맞는 치료를 해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다른 영상에 올렸듯이 주의 집중이 안 되는 경우에도 원인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비슷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에 치료를 했을 때 그 효과를 보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어려움의 원인을 찾아보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좋아지거나 완치된 사례를 보면 예를 들면 음식 조절, 밀가루 단백질이나 우유 단백질을 제거한 식단만으로도 굉장히 좋아지는 아이들이 있고요. 토마티수 훈련이나 고압산소, ABA나 선라이즈 프로그램을 통해서 완치되는 아이들도 있는데요. 물론 그거 하나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같이 한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은 좀 어릴 때 한 경우가 많긴 한데요. 그런 경우에 대부분은 그 원인을 파악해서 해줬거나 아니면 그 부모님 얘기는 굉장히 운이 좋았다.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게 딱 맞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시는 경우도 있긴 해요. 그래서 아이들의 증상의 원인을 찾아서 도와줄 수 있다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고요. 예를 들어 언어가 안 될 때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요. 청지각 자체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요. 그러면 소리도 제대로 처리가 안 되니까 당연히 말하는 게 어려워지거든요. 근데 어떤 경우에 청지각 문제보다는 소리를 내는데 필요한 근육을 움직이는데 어려움이 있는, 즉 고유성성 감각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차이에 따라서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는 언어평가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청지각에 어려움이 있다면 듣는 것과 말하는 것 둘 다의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수용 언어와 표현 언어 둘 다 점수가 낮아지겠죠. 근데 만약에 청지각 문제보다는 고유성성 감각의 문제로 소리를 내는데 어려움이 있는 아이라면 수용성 언어가 훨씬 더 높고 수용성 언어와 표현성 언어의 차이가 더 커지겠죠. 물론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경우도 많고요. 흔히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감각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아이의 행동을 관찰하거나 감각 평가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고요. 대사 문제도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 면역력이 약하다든지 했을 때 더 취약할 수 있는 거죠. 장애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원인을 좀 파악할 수 있는 검사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게 된다면 효과적인 치료 방법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아이에게 맞는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저희 아이가 처음 진단을 받았을 때 그때는 자폐 치료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았어요. 인터넷을 통해서 ABA가 효과적이라는 걸 알게 되었는데요. 국내 자료가 거의 없더라고요. 전문가도 없고요. 그래서 원서를 구해서 공부하면서 아이에게 적용을 시켰는데요. 제가 ABA 치료사도 아니고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미숙해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요. 저희 아이는 보상물에 대한 욕구가 별로 없는 아이였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면서 아이도 저도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결국은 이제 그만뒀는데요. 아이에게 맞는 치료법을 찾거나 혹은 그 방법을 제대로 활용하는 게 필요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잘 안 맞는다면 아이에게 강요하거나 억지로 하기보다는 방법을 바꿔보거나 대체할 수 있는 걸로 해보는 게 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아이의 증상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치료법을 찾았다면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시간과 비용 그리고 여건을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겠죠. 조금 시도해보고 이건 아닌 것 같아 라고 하기보다는 치료의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충분히 해보시면서 관찰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치료마다 나타나는 효과가 다 다르고요. 아이들마다 반응도 다 다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정신과 약 중에 ADHD 약은 먹으면 바로 효과가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이의 모습을 보면 약이 아이한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볼 수 있죠. 보충제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마다 다르긴 하지만 보통은 한 달 정도 이상 먹여보셨을 때
아이에게 조금이라도 효과가 있는지를 볼 수 있거든요. 감각 문제를 해소하는 그런 부분들은 했다고 해서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긴 시간 동안 투자하고 시간을 낼 수 있는 그런 환경적인 여건을 마련해 놓는 게 필요하죠. 그리고 네 번째는 지금 하고 있는 치료가 효과적인지를 평가하는 게 필요해요. 그러려면 첫 번째는 치료 선생님이랑 같이 시작할 때 목표를 정하는 게 중요해요. 목표를 정하는 이유는요. 이 치료나 훈련이 아이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아이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기 위한 거거든요. 물론 그거대로 다 되진 않아요. 시작하기 전에 아이가 얼마큼 좋아질 수 있을지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그리고 그 목표라는 거는 항상 변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해봤는데 아이가 좀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요. 목표를 바꿔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중간중간 평가하면서 목표를 조정하거나 아이에게 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 아이는 초등학교 때 짜증과 공격성이 엄청 심해가지고 거의 학교 생활을 하기가 어려웠고요. 저희가 데리고 있기도 거의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정신과에서 약을 계속 먹었는데요. 감정 조절 안 되고 짜증이 많고 하다 보니까 세로토닌을 올리는 그런 약을 많이 먹었어요. 물론 정신과 약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약을 먹고 부작용으로 살은 엄청나게 찌는데 효과는 정말 없고 더 폭력적이고 더 감정 조절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좋다는 병원, 좋다는 선생님을 찾아서 서울까지도 다니고 했는데 결국은 아이가 너무 상태가 안 좋아졌는데요. 이상검사를 해보니까 세로토닌이 바닥이더라고요. 정신과 약을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도요. 그래서 보충제 먹으면서 정말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가 더 좋다 나쁘다의 의미라기보다는 아이한테 맞는 걸 찾아주는 게 필요하다는 의미고요. 그리고 치료가 효과적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평가를 해보는 게 필요하고, 평가는 부모가 아이를 관찰하는 거, 그리고 전문가가 아이를 관찰하는 거, 객관적인 검사 도구를 활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언어평가라든지 유기상 검사, 토마티스 훈련을 한다면 TLTS라고 해서 청지각 평가가 있거든요. 그걸 해보거나 혹은 아이가 그 검사를 실시할 수 없다면 부모가 하는 평가가 있거든요. 그런 평가를 활용해서 아이에게 이게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됐는지, 처음에 설정한 목표에 얼마큼 도달했는지, 목표 설정이나 혹은 치료의 방법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이런 부분을 알 수가 있죠. 두 번째는 기록하는 거예요. 객관적인 검사가 어려운 아이일수록 부모의 기록이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어요. 아이가 눈에 띄게 좋아진 게 아니라면 그 변화를 감지하기가 어렵고요. 또 자폐 증상이 있다 보면 치료를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같이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떤 치료가 효과가 있는지 혹은 어떤 치료가 도움이 안 되는지를 구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럴 때는 치료를 새로 시작하게 되면은 꼭 그걸 적으시고 그걸 하면서 아이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기존의 모습과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보시고요. 하나의 치료가 조금 충분히 검증이 된 다음에 다음 치료를 넣는 것도 방법이죠. 치료를 하나하나 넣을 때마다 너무 많은 시간적 차이를 두기 위해서 아이에게 치료의 그런 시기를 놓치는 것보다는 빨리 해주는 게 더 도움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그걸 잘 조절하셔서 아이의 반응을 충분히 관찰하시면서 기록하시면서 새로운 치료를 추가하시고 그거의 반응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이 치료가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지, 어떻게 하면 아이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질문하고 탐색하고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미고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치료실에만 의지하기보다는 생활 속에서 아이에 대한 훈련과 개입이 이루어져야 돼요. 사실 아이를 돌보고 일상생활을 하는 것도 굉장히 버겁고 힘든데 훈련이나 치료까지 일상에서 해야 된다고 하면 부모님들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끼실 수 있는데요. 미국처럼 ABA를 하루에 4시간에서 8시간을 받게 해준다든지 하루에 4시간에서 8시간 그렇게 아이가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면 아이들이 실제로 치료실을 가는 시간은 한정돼 있거든요. 그리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학교 같은 경우에 제 경험으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아이에게 딱 맞는 그런 치료를 해주는 걸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아이가 상태가 좋아서 어떤 환경에서든지 잘 성장할 수 있다면 괜찮고요. 혹은 아이에게 제대로 해줄 수 있는 선생님이 계시다면 도움이 될 수 있긴 해요. 이렇게 아이에게 딱 맞는 선생님이나 환경을 찾지 못했다면 아이가 결국은 필요한 훈련이나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요. 집에서 생활 속에서 도움을 주셔야 되는데요. 부모님이 집에서 해주시려면은 3가지 정도를 고려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치료 선생님과 긴밀하게 협력하는 거예요. 치료실에서 훈련받은 것을 일상에서 적용하고 확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 무엇을 해주면 좋은지를 치료 선생님이랑 긴밀하게 협조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째는 많이 놀아주고 운동시켜주고, 이게 바로 생활 속에서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치료 방법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놀이터에서 노는 거, 밥 먹는 시간, 옷 갈아입는 거, 집에서 생활하는 모든 게 다 아이에게는 배움의 순간일 수 있거든요. 그 순간순간 엄마나 아빠가 여유가 있을 때 아이와 상호작용을 해주실 수 있으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아이랑 뭔가를 할 때 내가 뭔가를 많이 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나 부담을 갖기보다는 아이와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는 마음으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효과가 있으면서도 손이 많이 안 가는 그런 방법도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빠가 퇴근 후에 운동을 하신다고 하면 아이랑 같이 운동하게 하는 거죠. 같이 운동장을 돌거나 놀이터에서 놀거나 이렇게 해놓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고압산소 하루에 2번씩 하고 있고요. 보충제를 먹고 있고 토마티스 훈련과 사운드 소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이미 제가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힘이 들거나 노력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손이 많이 안 가면서 아이에게 도움이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집에다 감통 도구를 해놓으시고 거기서 놀아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떤 방법이든 부모님과 아이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